네, 시작하겠습니다. 음, 오늘 공부는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 왜 암이 치료가 안 되는가,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가 그런 차원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용어가 생소하실 텐데 이건 뭐 너무나 중요한 용어거든요. 암 치료하는 데 있어서 NF 카파 B 문자인데 NF 카파 B 스테트 3 얍 이 세 가지 위주로 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암이 진짜로 치료가 되는가 아니 면역세포가 진짜로 암을 치료하는가, 그래서 면역세포로 하여금 암을 치료하게 하자, 그렇게 해야만 완치가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밑에 있는 게 암세포고 위에 있는 게 T세포예요. 킬러세포.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딱 붙어 있다가 살짝 떨어졌다가 또 공격을 하는 모습인데, 이 그냥 개인이 대충 찍은 게 아니고 막스 플랑크 연구소라고, 막스 플랑크 연구소는 정말 세계적인, 진짜 세계적인 연구소거든요. 거기서 찍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머릿속에 면역세포가 진짜로 암세포를 공격하는구나. 다시 말하면 면역세포가 진짜로 암을 치료하는구나.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잘 안 믿기거든요.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항암제가 암세포를 공격하지, 항암제가 암을 치료하지, 또는 수술을 해야 암이 치료가 되지, 또는 방사선을 해야 암이 치료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진짜로 암을 완치시키는 것은 면역세포다. 어떻게 하면은 면역세포가 암을 치료할 수 있게 하는가, 그런 것을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죠. 가장 최신 항암제가 면역항암제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2018년에 노벨상 받은 이론이에요. 그리고 이제 면역항암제가 지금 계속 개발되고 있지만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 위에 있는 것이 암종양, 암세포고 밑에 있는 게 T셀이거든요. T세포. 이 T세포에서는 PD-1이라고 하는 표지자를 내요. 그 다음에 암세포에서는 PDL1을 내요. 이게 싹 결합이 되고 이 보조 라이간드도 결합이 되면은 T세포가 암을 공격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PDL1과 PD1이 서로 결합되지 못하게 해야 되거든요. 면역항암제라고 하는 것은 이 결합되지 못하도록 약을 넣어서 그것이 미리 T세포의 PD1하고 결합하도록 만드는 게 면역항암제예요. 굉장히 단순하죠. 그래서 PDL1은 암세포에서 내는 거고 PD1은 T세포에서 내는 라이간드입니다. 그런데 그거 외에도 CTLA4라는 게 있어요. CTLA4. 이것은 이제 T세포가 내는 것인데, T세포가 항원 제시세포하고 이렇게 이게 항상 내는 게 아니고 필요할 때 내는 거거든요. 그 결합을 하면은 또 암세포를 공격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이디오,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했죠. 아이디오라는 것이 트립토판, 그러니까 헬퍼 T세포, T세포의 총사령관, 그것은 트립토판을 영향으로 하는데 이 트립토판을 키뉴레인으로 바꾸는 바람에 헬프 T세포가 TR세포, 억제하는, 면역을 억제하는 TR세포가 많아지고 T 헬프 세포는 숫자가 적어지게 만드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면역요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네 가지를 잘 조절하는 거예요. PDL1과 PD1이 서로 결합하지 못하게 하고, CTLA4가 결합하지 못하게 하고, IDO가 활성화되지 못하게 하고, 그것이 면역 요법이죠.
그러니까 현대 의학도 결국은 그런 방식으로 해서 그런 방식으로 해서 면역 세포가 암 세포를 공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인 거예요. 그렇다면은 항암제를 쓰지 않고 이런 항암제를 쓰지 않고도 만일에 면역 세포가 암 세포를 치료할 수 있기만 한다면 그게 현재까지 우리 인류가 알고 있는 가장 효과적인 암 치료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사진 보셨듯이 이것을 꼭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실제로 이건 실제 사진이거든요. 항상 실제로 찍은 사진이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믿음이 탁 가잖아요. 그림으로 그리는 거는 믿음이 잘 안 가죠.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이런 방식으로 공격해서 암세포를 소멸시킨다. 그렇게 하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PD-L1, 암세포에서 내는 PD-L1 라이간드하고 T세포에서 내는 PD-1이 서로 결합되지 못하게 하는 거. 그 다음 CTLA4가 또 결합되지 못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IDO가 활성화되지 못하게 하는 거. 그것이 면역요법이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굳이 항암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복합 천연물 속에도 이런 것들이 있다. 근데 면역항암요법은 이게 다거든요. 근데 이거 갖고 안 돼요. 이거 갖고 안 돼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했던 거 HLA-G 암세포는 MHC 대신에 HLA-G를 발현하기 때문에 T세포가 알아보지 못하게 한다. IDO가 많아져 가지고 IDO가 TH 헬프 세포를 사령관 세포를 규제하는 TR 세포로 바꾼다. 그다음 PDL1, CTLA4 이것을 억제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억제할 수 있느냐? 그거는 COX2, PG2라고 하는 요즘 인자를 억제를 해야 된다. 그럼 이걸 억제하는 약이 있는데 복합 천연물이 있는데 그게 황금 오베자가 제일 좋다. 그리고 콕스2가 만일에 억제가 되면 록스라는 유전인자가 또 발현이 되기 때문에 이것까지 같이 억제해야 된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얍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별로 설명을 못 드리는데 얍은 또 왜 중요하냐면은 얍이 진짜 중요해요. 이것도 중요하죠. 물론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할 수 있도록 치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니까 사실은 그런데 이거 갖고는 택도 없어요. 택도 없어요. 약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PDL1이 발현되게 해요. 이렇게 치료한다고 하더라도 약이 계속 활성화되어 있는 한은 계속해서 암세포에서 PDL1이 발현이 되니까 어느 순간 불과 두세 달이에요. 두세 달 지나면은 다시 면역세포가 제 역할을 못하게 하는 현상이 벌어지는데 약은 또 왜 중요하냐면 조혈모세포가 분화되는 것을 억제해요. 조혈모세포가 뭐예요? 백혈구가 되고 적혈구가 되는 거잖아요. 모든 면역세포가 되는 거잖아요. 면역세포가 많이 생기는 것을 억제해요. 왜 그렇죠? 배아 시절에,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아주 몇 미리밖에 안 되는 그 시절에 엄마 세포, 엄마 정벽 안에서 면역세포들이 태아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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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옥토포가 발현돼요. 옥토포. 얍 경로가 활성화되고 있는 한 옥토포가 발현돼요. 옥토포는 뭐예요? 야마나카 유전 인자, 야마나카 인자라고 기억나시죠? 네 가지 옥토포, 속스2, 그룹4, 또 C-믹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지방세포에서 빼낸 줄기세포로 배아줄기세포로 역분화가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피부에서 채취한 신경능 줄기세포 가지고 옥토포 하나만으로도
배아줄기세포로 역분화가 가능했어요. 옥트포 이것만 있어도 암세포가, 그러니까 일반 세포가, 정상적인 세포가 암세포로 역분화가 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걸 누가 발현하느냐? 야비예요, 야비. 그래서 결국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콕스2, PG2 이걸 억제해야 되고, 더불어서 얍 경로를 같이 억제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어요. 그 다음에 NK세포는 배아, 그러니까 태아에 있는 그 상태에서는 CD16 마크를, 이게 명찰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말하자면 자격증이에요. 자격증. 그걸 발현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NK세포가 작동을 못하게 하는 거죠. CD16 마크가 있는 NK세포를 보호하는 희귀 프로틴 27, 희귀 프로틴 90을 억제하지 않는 한은 NK세포 치료법은 거의 효과가 없다는 뜻이죠. 그 외에 이제 지난 시간에 못한 게 NF 카파비, 스테이3, HC, 얍 이건데 오늘 이제 그걸 하려고 그래요. 전부 새로운 용어라서 굉장히 머리가 아플 거예요. 그런데 이거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 이론은 암생물학에 나오는 이론들이에요. 암생물학은 이 시대의 최고의 교과서예요. 암에 대한 교과서예요. 거의 모든 사람이 그 책을 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처음에 참고서 소개하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그 책을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 사서 보면 한 800페이지 되는데 글자가 어떻게 작은지 또 보기가 없으면 안 보일 정도예요. 빡빡한 내용들이에요. 그 내용들을 요약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근거 없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에요. 다만 거기에는 어떻게 하면 암은 치료된다 이런 내용들, 이론적인 내용들은 다 있는데 다만 어떤 약을 써야 된다 이게 안 나와요. 그 이론에 근거해서 제약회사들이 약을 만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복합천연물은 제약회사에서 못 만들어요. 만들고 싶어도. 왜냐하면 그것을 약으로 만들면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드는 약은 부작용도 심하고 또 농축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직접 만들어 먹는 그런 방식으로 또는 건강기능식품 쪽으로 사서 먹는 그런 방식으로 하면 돈이 안 되죠. 면역항암제가 보통 한 달에 한 800~900만 원씩 하죠, 한 달에. 근데 사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안 만들고 있고 대신에 이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좀 핍박을 받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레시피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요. 공개적으로는 얘기를 안 하는 편이에요. 근데 저는 급대가리가 없어가지고 모든 것은 세상에 다 알고 있어야 된다. 뭐 저작권 이런 게 어디 있어? 뭐 이러면서 아니 법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누구나 스스로 약을 지어 먹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이제 좀 조심스러운 면도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네.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고. 자, 오늘은 네. NF 카파비, 스테이스3, 얍. 우선 그것 중심으로 이제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것까지 해야만 사실은 암이 치료가 됩니다. 최혁실 선생님 다리만 보입니다. 자, 우선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암세포라고 하는 것은 배아줄기 세포로 역분화된 세포다. 역분화된 거다. 그러니까 암세포가 살아가는 생존하는 방식은 배아세포들이 모인 태아가 살아가는 그 환경하고 똑같다.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 그림이 굉장히 유용한 그림이에요. 음, 사람의 세포가 이제 스템셀, 줄기세포에서 이렇게 쭉 분화해갖고 마지막 분화된 세포, 이것이 이제 우리 몸을 형성하고 있잖아요. 이게 역으로, 거꾸로 분화가 돼요. 그래서 역분화해갖고 종양이 발생해요. 그럼 이거는 암세포의 줄기세포가 되는 거예요. 암세포의 줄기세포가 이것도 분화를 하죠. 변화를 하죠. 분화를 하는데 최종적으로 분화를 하지를 않아요. 이게 최종적으로 분화가 되면 암이 아닌 거예요. 만약 유방암이다 그러면은 유방암 줄기세포에서 계속 분화를 해갖고 맨 마지막에 유방세포로까지 분화가 되면은 정상인데 중간에 분화를 멈춘 상태예요. 그러면은 이것이 분화되는 과정이 있으니까 유방암 세포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 맨 그 가운데에는 암 줄기세포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줄기세포는 주로 저산소층, 그러니까 산소가 공급되지 않는 곳, 거기에서 존재하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이것들이 1차, 2차, 3차 정도 분화된 상태, 최종 분화가 안 된 상태에 있는 세포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포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태아가 생존하는 방식이 동일하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태아가 생존하는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그 환경을 만든 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면역 시스템, 면역 세포가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식. 그러니까 오늘 살펴볼 이제 자기를 방어하는 방식. 그러니까 주변 환경을, 암세포들은 주변 환경을 태아의 주변 환경하고 똑같이 만들어서 생존을 한다. 그러니까 기본 원칙은 이거죠. 태아가 있으면은 이 위에가 이제 태반, 플라센타, 이게 암니오닉 멤브레인, 그러니까 양막 공간. 거기에서 발현되는 유전 인자들이 전부 엄마 자궁벽에 있는 면역세포들이 태아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발현하는데 암세포가 그와 똑같다. 그래서 암세포는 기본적으로 우선 산소가 부족한 상태예요. 산소가 부족한 상태가 되면은 밑에 먼저 보시면은 산소가 부족한 상태가 되면은 우리가 먹는 음식이 영양으로 들어왔을 때에 그것이 젖산이 되는 거죠. 만일에 이게 정상적인 세포라면은 TCA 회로를 거쳐서 20개의 아미노산을 만들고 또 핵산의 원료가 되는 어, 핵산의 원료를 만들고 그 다음에 CO2가 만들어지고 또 양성자와 이제 그런 것들, 그러니까 구조체에 몸의 구조체에 필요한 그런 것들로 변환을 하고 더불어서 전자전달계에서 ATP를 만드는 거죠. ATP 여기 36개, 여기 2개, 여기 36개니까 38개를 만드는 건데 산소가 부족하면 발효대사를 한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그냥 바로 젖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ATP를 안 만들죠. 굉장히 신속하게 해당 작용, 그러니까 영양분을 흡수해서 사용을 하지만은 결국은 그러니까 젖산이 발현되면서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젖산이 발현되는데 그게 PKM2 경로죠. PKM1 경로가 있었고 PKM2 경로가 있었죠. 그래서 이 PKM2 경로부터 우선 억제를 해야 돼요. 이 PKM2 경로를 억제하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시코닌, 차근이고 그 다음에 이것만 해갖고는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항암제들이 뭔가 한 가지 유전 인자를 이렇게 처리하는 그런 방식인데 하나 해갖고는 절대 안 돼요. 그와 동시에 NF kappa B 그 다음에 스테이트 3도 함께 여기에 약까지 같이 억제를 해줘야만 이게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 이제 NF kappa B하고 스테이트 3를 한꺼번에 봐요. 왜냐하면은 성질이 상호작용을 해요. NF kappa B라고 하는 것은 우선 독성 물질로부터 배아세포를 보호하는 원래 그런 기능이었는데 암세포 환경에서는
암세포가 세포 손상이 일어나면 그것을 보호하는 기능을 해요. 암세포가 자기 원래 정상세포에서도 세포 손상이 일어나면 그것을 음,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암세포가 여기 있는 NF-kappaB는 암세포가 만들어낸 단백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암세포가 자기 스스로 손상을 받으면 그걸 보호하는 그런 기능을 당연히 하겠죠. 그 다음에 NF-kappaB는 사실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에서 보이시듯이 엄청나게 다양한 역할을 해요.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만 제가 뽑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NF-kappaB가 하는 역할은 메틸레이션, 메틸화. 모든 세포의 DNA는 동일하다 그랬잖아요. 동일한데 그 중에서 불필요한 것들은 다 자물쇠를 잠근 거, 그걸 메틸레이션이라고 그랬잖아요. 메틸레이션 트랜스퍼라제, 메틸화를 시키는 그 효소가 있는데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MT1이 있고 MT2가 있는데 MT1은 정상적인 세포에서 작동하는 거예요. 근데 MT2가 발현되면 저메틸화가 돼요. 그러니까 메틸기 가서 이렇게 탁탁 열쇠를 잠가야 되는데 열쇠가 부족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열쇠가 부족한데 하니까 그러니까 세포가 미분화, 그러니까 분화가 끝까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필요할 때 탁탁 잠겨야만 결국 맨 마지막에 필요한 것만 탁 발현이 되고 나머지는 다 잠겨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NF-kappaB고, 그 다음에 P53이 암치료에서 제일 중요하거든요. 암세포를 처음에는 회복시키려고 애를 쓰다가 정 안 되면 그냥 그것을 에이포프토시스, 세포 자멸을 일으키는 게 P53인데, 물론 P53이 유전자가 변이 되면서 P53 자체가 변이 된 것도 있지만은 NF-kappaB는 그거 외에도 P53의 활동을 억제를 시켜요. 그러니까 NF-kappaB 경로가 활성화되어 있는 한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외에도 많아요. 그 외에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주로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 스테이지 3는 원래 배아세포가 이제 나중에 3배업이 된다 그랬잖아요. 3배업이 돼갖고 그때부터 몸이 되기 시작하는데 3배업까지 분화를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근데 이것이 암세포는 이 경로를 이용해 가지고 암세포를 증식을 시켜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어느 정도 증식이 되면 딱 멈춰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증식을 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때에 작동하는 게 린28이라는 게 작동을 하고, 이것을 억제하는 레세븐 마이크로 RNA. 나중에 이거는 뭐 린28, 레세븐 이건 다음에 보기로 하고, 우선 너무 복잡해지니까. 그래서 일단은 스테이지 3는 암세포가 증식되는 것을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증식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사실 암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허투도 휴먼 에피더멀 그로스 팩터잖아요. 성장인자, 무한정식하는 성장인자를 계속 발현하는 게 암이거든요. 그러니까 증식을 막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죠. 커지는 거. 만일에 커지지 않는다면 그냥 암이 얌전하게 한 몇 cm 딱 커져갖고 가만히 있는다면 아무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증식하는 게 문제인데, 그렇기 때문에 NF-kappaB 스테이지 3는 같이 활동하거든요. 이 두 가지를 막지 않는 한은 암은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막는 약이 있나요? 항암제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스테이지 3는 암 억제 유전자. 원래 유전자 중에는 발암 유전자가 있고 암 억제 유전자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암이 치료가 되려면 발암 유전자는 메틸화시키고 암 억제 유전자는 활성화시켜야 되죠. 디메틸화시켜야 되죠. 그런데 이건 거꾸로 암 억제 유전자를 메틸화시켜요. 그때 이제 작동하는 게 MT1하고 HDAC이라는 거거든요. 뭐
아무튼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억제를 해야만, 이걸 억제해야만 스테이지 3가 억제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암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NF-kappa B와 스테이지 3가 활성화되어 있는 한은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통계 보면은 5년 생존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표정항암제가 나오고 면역항암제가 나오면서 5년 생존율이 많이 올라갔는데 솔직히 말해갖고 저도 이제 올해 5년 차인데 아니 암 걸렸다고 5년만 살고 말아야 되는 거야?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완치가 되고 싶은 것이 5년 살다 죽으면 그거 성공한 거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아직도 갈 길이 너무 요원한 거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항암제나 수술만으로는 안 되는 케이스가 너무 많다. 그런데 그러면은 희망이 없느냐? 그게 희망이 있다는 것을 암생물학 교과서가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희망이 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지난번에 생명연기 님이 근데 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마음이 아팠고 그게 하루 종일 지금까지 오늘 이거 준비하는 그 시간까지 계속 제 머리를 맴도는 거예요. 왜 안 되는 거냐. 그래서 오늘까지 이거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도대체 왜 안 되는 거냐. 그거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도대체 왜 안 되는 거냐. 후딱 좀 되면 좋을 텐데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오늘도 김영수 선생님 통화했는데 막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힘들어하는 건 괜찮아. 왜냐하면 저는 이제 나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병원에서는 이제 항암제만 생각하니까 수술도 할 수 없고 항암제만 생각하니까 자꾸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몸도 힘든데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주치 의사 선생님이 안 되는 거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얼마나 힘이 빠져요. 참 죽을라 그래. 그래서 이제 당분간 왜 안 되는가에 집중해보고 어떻게 하면 되는가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직접 이제 해봤기 때문에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뭐 제가 직접 체험한 거니까 누가 뭐래도 의사 선생님이 뭐라 그래도 그건 암은 낫는 거야. 이런.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히 암생물학 공부하지 않은 분들 입장에서는 의사 선생님이 힘들다고 얘기하면은 정말 정신적으로 힘들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엄청나게 스트레스 주거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은 어쨌든 항암제나 방사선이나 수술로는 안 된다, 잘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을 아주 뼛속 깊이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무조건 안 된다. 그런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죽은 사람도 살아나는데, 그죠? 영안실에 들어갔던 사람도 갑자기 숨을 푹 쉬는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그리고 우리 몸에 살아있는 정상세포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세포 하나로 시작된 존재인데, 분명히 있다. 거기다가 수많은 책들이 이 길을 제시하고 있잖아요. 가능하다. 가능한데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했던 복합천연물에 대한 거, 그다음에 면역 세포에 대한 거, 그다음에 오늘 하고 있는 이런 경로. 이게 참 경로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유전인자가 아니고 여러 가지 유전인자가 이 순서대로 이렇게 역할을 하는 것 때문에 pathway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조금 더 복잡해요. 어쨌든 NF-kappa B 스테이지 3 이 경로를 차단하지 않으면 암은 완치가 안 되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두 가지 때문에 면역세포가 일을 잘 못해요. 면역세포가 일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그런데 우리가 아까도 사진을 봤지만, 이 사진이 참 중요한 거 실제 사진이니까. 실제로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보이죠, 이거? 막 수포가 막 생겨가지고 터뜨려요. 네. 가능하다. 그러면 NF-kappa 비스텔 3 경로가 그렇게 중요한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직 제가 다 정리를 못했어요.
박영호 선생님도 대략 한 30%밖에 못했다고, 다 돌아가시기 전에 다 하고 싶다고 몇 번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이 NF-kappa비는 리티놀이 비타민 A예요. 근데 비타민 A하고 우리가 녹황색 채소로 섭취하는 거하고 많이 달라요. 리티놀을 약으로 먹으면은 안 돼요, 잘. 부작용도 많고. 근데 식물이 자기 스스로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만든 그 식물 자체를 먹으면은 이게 음양의 조화를 일으켜요, 자기 스스로. 항진해야 할 때 항진하고, 억제하고. 그래서, 야채로, 녹황색 채소, 야채는 항상 먹어줘야 된다. 왜냐하면 리티놀뿐만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게 엽산이잖아요, 엽산. 우리 몸의 세포들이 리티로가 잘 되고 하려면은 엽산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 엽산이 전부 엽록소 속에 있는 거거든요. 폴레이트. 그다음에 스테이스3는 이것은 스테이스3 그 자체가 아니라 SHP1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억제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SHP1은 항상 되게 메틸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걸 활성화시키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걸 활성화시키면서 동시에 탈메틸화를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메틸화를 시키려면 메틸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녹황색 채소. 녹황색 채소뿐만 아니라 사실은 동물성 고기도 많이 필요해요. 생명향기님. 소고기는 맛있어요. 동물성 고기를 정말 싫어하시면은 물고기는 참 좋아요. 물고기는 굉장히 다양하게 좋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어쨌든 SHP를 탈메틸화 시키면서 억제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억제시키는 것은 이런 호노키올, 에모딘, 버체니스틴, 커큐민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중에서 이게 호노키올이 제일 중요해요. 후박 약재로 들어가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H닭 있죠. 여기 보면 스테이3는 암 억제 유전자를 억제를 한다 그랬잖아요. 암 억제 유전자는 활성화가 돼야 되거든요. 그때 쓰이는 단백질 H닭이거든요. H닭. MT1은 메틸레이션 트랜스퍼라제, 메틸화시키는 효소고, H닭을 H닭을 억제를 해야 돼요. 그때 필요한 게 발효해조예요. 발효해조. 그냥 해조가 아니고 해조류. 그 다음에 길초근이라고 하는 쥐오줌풀. 이것도 발효한 게 참 좋아요. 그 H닭 억제제가 서양에서 길초근으로 만들어요. 그 대부분 이걸로 만들어요. 우리는 그냥 이걸로 이용할 수 있겠죠. 폐장근이라고 하는 것은 냄새가 너무 고약해서 잘 안 써요.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해조류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먹잖아요. 그래서 발효 방식을 해서 먹을 수 있으면은 해조류는 H닭 인히비터도 되지만은 또 장에 있는 미생물들의 영양분이 되기도 하거든요. 우리 장 속에는 혈관도 많이 연결되어 있고 신경도 많이 연결되어 있고 또 우리의 몸에 도움이 되는 미생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미생물들이 영양이 부족하면 반란을 일으키게 되어 있어요. 항상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미생물들의 영양이 되는 것이 해조류예요. 해조류, 다시마, 미역, 굉장히 다시마 미역은 또 이거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 치료할 때는 항상 주기적으로 다시마 미역을 드셔주는 게 좋고, 뭐 톳은 거지밖에 없으니까 감히 뭐 꿈도 못 꾸지만은 어쨌든 다시마 미역 참 좋습니다. 그래서 NF-kappaB나 스테이3는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리고 이거를 제가 설명드리려고 자료를 엄청 많이 모았어요. 근데 이건 머리 깨질 것 같더라고요. 그거 다 말씀드리면. 관련된 유전인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것들이 상호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NF-kappa B 스테이3
다음에 나오는 얍, 이 세 가지는 해결하지 않으면 암 치료가 안 된다. 치료가 안 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얍 히포경, 얍이라고 하는 건 Yes Associated Protein? 예.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원래는 배아세포가 신속하게 이렇게 증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작동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원래는 이게 배아세포가 증식이 완료가 되면은 딱 멈추게 돼 있어요. 멈추는 게 아니라 히포라는 것이 가가지고 싹 분해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암세포가 이 얍 경로를 쓰면 암세포가 무한 증식이에요. 암세포가. 그래서 암세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암세포가 무한 증식하는 거죠. 사실 암세포가 무한 증식만 안 해도 좀 고통이 덜 하거든요. 통증도 훨씬 약하고. 그래서 이 얍 경로는 무조건 잡아야 됩니다. 무조건. 근데 이 얍 경로를 잡는 것이 히포예요. 히포를 활성화시키면 얍이 잡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간단한 문제죠. 그래서 우선 지난 시간에 했던 콕스2 PG2가 이게 이제 면역세포를 무력화시키는 역할을 하잖아요. 이것이 야합을 핵속으로 유도를 해요. 그 다음에 암세포의 증식을 촉진하고 암세포에 있는 PD-L1을 발현시켜서 T세포에 있는 PD-1하고 탁 결합시키면은 T세포가 공격을 안 하거든요. 그런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야합은 진짜 중요한 게 골수일의 줄기세포 분할을 억제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같이 백혈병도 사실은 약 문제예요. 약 문제예요. 그죠? 저도 백혈병이 전진푸구성 백혈병이니까 이게 끝까지 분화만 하면 아무 문제 없거든요. 뭐 숫자가 좀 많아지더라도. 근데 분화를 억제하는 게 약 경로다. 그 다음에 또 이게 옥토포가 중요해요. 옥토포 지난번에 나왔었죠. 지난 시간에 했던 거죠. 야만학과 인자 네 가지. 그 중에서 옥토포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역분화된 줄기세포, 정상세포가 역분화된 줄기세포, 다시 말하면 암세포가 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평소에 발현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옥토포가 발현되면은 체세포를 암줄기세포로 역분화시킬 뿐만 아니라 암을 치료하는 중에서도 계속해서 암줄기세포를 만들어내요. 계속해서 암줄기세포가 생기게 해요. 옥토포. 옥토포를 누가 발현시키냐? 야합이 시키는 거야. 그래서 야합은 무조건 무조건. 그래서 야합을 억제를 시키려면은 콕스2 PG2 황금하고 오베자죠. 그걸 억제를 시키고 그 다음에 히포 경로를 활성화시키면 돼요. 히포 경로를 활성화시키면 이것이 야합을 다 분해를 시켜버려요. 원래 히포가 이제 배아세포에서 이제 야합이 어느 정도 그 자기 역할을 다 하고 나면은 야합을 분해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히포 경로를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이것을 활성화시키는 게 CGMP5 이니비터 이거 뭐 굉장히 길더라고 이름이. 어쨌든 CGMP5 이니비터인데 이게 고삼 음양과 비아그라 마늘이에요. 이제 이게 참 중요해요. 음양과 고삼 비아그라는 마늘도 마찬가지고 이게 정력제잖아요. 사람들이 말하는 정력제인데 이게 동양의학식으로 분류한다면 원기를 강화시키는 음식이고 약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원기가 떨어진다 그러면은 굉장히 치료가 안 돼요. 다른 모든 병이거든요. 원기가 뭐냐 하면은 우리 부모로부터 받은 정보와 에너지거든요. 부모로부터 받은 정보와 에너지가 항상 그 세포 원형 그대로 보관이 되어 있고 그게 계속 증식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그럼 원기가 살아있는지 죽은지 어떻게 하느냐. 물론 기치를 하는 사람이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성욕이 떨어진다 그러면 원기가 떨어졌다고 봐도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암 환자들은 부부 사이의 관계가 참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꼭 뭐 어떤 몸사랑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렇게 서로 좋아하는 마음이 잘 유지되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예. 그 다음에
더불어서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노달, 셀포가 있는데 이거 두 개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거는 분화가 안 되게 만들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진짜 치료가 안 되는 병이 육종암이라든가 삼중음성 유방암이잖아요. 그거 왜 그러냐면은 얘는 분화가 안 돼. 원래 하나의 세포가 8개 세포가 되고 그 다음에 더 많아져 가지고 자궁벽에 들어갈 때에 1차 분화를 하거든요. 그 상태에서 더 이상 분화를 안 시키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거의 대부분의 암세포가 줄기세포예요. 분화를 안 시키니까. 계속 줄기세포가 늘어나는 거예요. 줄기세포는 안 죽는 세포거든요. 스스로 계속 리뉴얼 되는 거니까. 거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노달, 셀포 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이거는 모든 암종에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은 정말 어떤 약을 써도 잘 치료가 안 된다든가 계속 커진다든가 약을 썼는데 항암제를 쓰는데 오히려 더 커진다든가 막 이럴 때는 이걸 의심해야 됩니다. 노달, 셀포. 그래서 노달도 마찬가지고 셀포도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NF-kappa B하고 또 연관이 있어요. NF-kappa B가 발현이 되면은 케르베루스라는 것을 억제를 시키고 이걸로 인해서 노달이 계속해서 발현돼요. 거꾸로 말하면은 케르베루스를 활성화시키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 RNA라는 게 앞으로는 이제 계속 새로운 신약으로 나올 거예요. 이번 우리나라 코비드 백신으로 이제 처음 만들어졌지만 RNA 백신이 그것보다 훨씬 작은 그거는 뭐 몇만 개 단위지만 29,000 몇백 개. 이 마이크로 RNA는 거의 핵산 200개 정도 굉장히 작은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이크로 RNA가 노달이 이걸 억제를 시켜요. 그러면은 암줄기세포가 증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전이를 해요. 보통 이제 선암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게 속으로 침투해 들어가요. 그러면 굉장히 더 강해지죠. 그것이 노달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3중 음성 유방암, 6종암 등 미분화암이 치료하기 어려운 이유가 노달 때문이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NF-kappa B가 노달을 발현시키는 거니까 NF-kappa B를 억제해야 돼요. NF-kappa B 아까 나왔죠? 그 다음에 마이크로 RNA를 활성화시켜야 돼요. 마이크로 RNA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발효 홍삼과 BRM270이에요. 그러니까 홍삼을 먹어도 되는데 홍삼을 발효해서 먹으면은 왜냐하면 이게 마이크로 RNA가 이제 활성화되는 데가 장이거든요. 그래서 발효 홍삼을 먹으면 좋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헬리코박터가 노다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헬리코박터가 있는지 검사해가지고 그것을 치료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위암일 경우는 더 그렇죠. 그 다음에 셀포도 마찬가지로 이거 암세포의 만능성을 유지해요. 그러니까 줄기세포가 계속 늘어나게 만들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분화, 침투. 분화, 침투하면은 결국 전이가 되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이거는 이제 분화 쪽이라면은 이것은 독성 저항하고 독성에 저항한다는 것은 만일에 항암제가 들어오면 그걸 뱉어낸다는 뜻이 되죠. 그 다음에 가스파제가 암세포를 자멸시키려고 하면 그 자멸 못하게 하고 가스파스를 중화하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노달과 셀포는 계속해서 한없이 계속 약은 안 듣고 계속 늘어날 때는 이것을 치료해야 된다. 셀포를 치료하는 약은 에피제닌인데 주로 곤백, 한약재 중에 곤백이 제일 많이 들었고 정피, 파슬리, 거무나 BRM270에 들어있습니다. 내용은 되게 복잡했는데 요약하니까 간단하네요. 참고로 두 가지만 더 할게요. IL이라고 하는 인트루킨이에요. 인트루킨. 인트루킨은 그냥 신호 전달 물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인터루킨이 이렇게 예를 들면은 T세포를 발현시킬 때에도 인터루킨이 가서 탁 신호를 이렇게 줘야 되거든요. 방송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스테이지 3 계속 얘기했잖아요. 우리 NF-kappa B하고 스테이지 3가 억제되지 않으면 암은 치료가 안 된다. 스테이트라고 하는 것이 6개가 있어요. 1, 2, 3, 4, 5A, 5B가 있는데 그중에 스테이트 3는 암을 보호하고 증식시키지만 스테이트 1은 거꾸로 면역을 활성화시켜요. 그래서 인터루킨 27은 스테이트 3를 스테이트 1으로 변화를 시켜요. 얼마나 좋아요. 스테이트 3가 있으면은 암을 보호하는데 이게 스테이트 1으로 바뀌면은 면역을 활성화시키잖아요. 거기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약이 베르베린인데 이제 제일 좋은 것은 황련입니다. 황련. 그다음에 전이성하면 황백을 쓰고 폐암에는 백골채. 그러니까 통증이 심할 때는 현호색을 같이 써주는 걸로. 그냥 이거는 뭐 기억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참 같이 넣었는데 콜티코스테로이드라고 해요. 콜티코스테로이드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에서 분비가 되는데 이게 그냥 스트레스 받는 뭐 안 받을 수 없잖아요. 스트레스. 근데 암 환자가 이걸 받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콕스2, PGE2, 약, PDL1 이거 다 활성화돼요. 그럼 면역세포가 아무것도 못해. 면역이 확 떨어져요. 그 제가 얘기하잖아요. 좋아 죽겠어. 음, 최소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는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 우리가 스트레스 안 받고 살 수는 없어요. 그럼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노력할 게 아니고 너무 좋다가 조금 덜 좋은 정도. 그거 스트레스 아니잖아요. 너무 좋은데 무슨 일이 있어 그러면 누가 옆에서 뭐 안 좋은 소리를 해 그러면 조금 덜 좋아. 그걸로 끝. 그럼 스트레스 안 받을 거 아니에요. 평소에 늘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런 환경을 만들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암을 치료하는 동안에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요구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거죠. 내가 너무 좋아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코르티코스테로이드로 인해서 면역세포가 무력화되는 그런 상황이 안 되게 늘 조심해야 된다. 무엇보다도 주변 사람들한테 이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알려주면, 그러니까 암을 치료하는 동안에는 스트레스를 받으면免疫力이 확 떨어진다. 면역세포들이 무력화가 된다. 그래서 암을 치료하는 동안에는 나도 내 스스로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만은, 많은 준비를 해야 되지만, 환경을 잘 만들어야 되지만은, 주변 사람들로부터도 협조를 구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이거는 콜티코스테로이드를 활성화시키는 약은 신경안정제 계통의 약입니다. 산조인, 하판피. 박영호 선생님 강의 중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뇌암 환자인데 이걸 집중적으로 썼더니 산조인, 하판피. 뇌암이 사라졌대요. 무슨 뜻이에요? 뇌암. 그분이 뇌암의 원인은 스트레스였던 거죠. 스트레스. 근데 우리가 신경안정제를 보통 약으로 먹으면 굉장히 부작용이 많잖아요. 우울증 약도 그렇고. 근데 이제 이건 그렇진 않을 거예요. 특히 중요한 것은 유방암은 폐로 갔다가 뇌로 가는 경우가 흔하거든요. 뇌로 전이를 예방할 수 있다.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게 좋다.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된다면은 짧은 기간 이런 약을 먹어주는 것도 좋겠다. 자, 마지막 결론 제가 한마디 말씀드릴게요. 왜 치료가 안 될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어느 한두 가지 해결해갖고 암은 치료가 되지 않아요. 동시에 다 해야 돼요. 이거 이전에 뭐가 있었죠? 이거 이전에 어, 복합천연물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거, 그 PDL1, PD1, CTLA1, CTLA4 이런 거 다 해결해야 되고 그와 동시에 이것도 같이 해결해야만 이게 효과가 있어요.
그것만 해결해도 안 되고 이것만 해결해도 안 돼요. 같이 해결해야 돼요. 같이.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최소한 약 성분이 15가지 이상은 최소한 15가지 이상은 돼야 돼요. 동시에. 그래서 콕스2 특히 그중에서 콕스2, PG2, NF-kappa-B3는 이 네 가지는 면역세 이거가 안 잡히면 이거 억제 안 되면 면역세포가 일을 못해요. 그 우리는 가장 가장 훌륭한 의사를 잃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내 몸 안에 있는 가장 훌륭하고 가장 성실하고 가장 저렴한 공짜니까 그 의사를 잃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잡아야 된다. 약 안 잡으면 대책이 없다. HCG는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이거 호르몬이거든요. 태반 성장 호르몬인데 린28은 레세븐이라고 하는 마이크로 RNA를 억제하는 건데 이거 동시에 다 잡아야 된다. 왜? 어떤 경우냐면 만일에 콕스2만 잡잖아요. NF-kappa-B가 그 역할을 해버려요. 이것만 잡잖아요. 스테이스3가 해버려요. 이것만 잡으면 이걸 해버리고. 그래서 이 중에 어느 하나만 잡아갖고는 치료가 안 된다. 같이 잡아야 된다. 이 원리가 너무나 중요해요. 방향호 선생님도 늘 그런 말씀하시죠.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특별한 경우에 어떤 사람은 암세포가 빨리빨리 크지 않고 아주 느리느리 크거나 아니면은 별로 크지 않는, 더 이상 커지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상관이 없겠지만은, 급격하게 커진다 그러면 노달, 셀포, 시멧 이걸 의심해야 되고 이 세 가지를 치료하는 약을 같이 먹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약을 구해서 먹지만은 건강식품을 제외한 나머지 약재들은 사실은 한의사가 아니면 처방할 수가 없거든요. 법적으로. 처방권이 한의사한테만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한의사 선생님들이 뭐 그런 면역학이나 이런 쪽으로 공부하시지 않은 분들은 그런 처방을 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바탕이 되는 것은 늘 해나가고 필요에 따라서는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가 추가로 할 때는 이걸 약간 줄이고 이걸 높이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거를 남이 해줄 수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 해야 돼요. 증상을 잘 살펴가면서. 이게 이제 우리의 어려운 점이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 공부를 열심히 해갖고 누가 물어보면은 그건 이렇게 하세요? 그건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되게 빨리 끝낸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9시네요. 제가 이빨이 하나 부러져 갖고 보기가 흉할 것 같아서 이리 가리고 있습니다. 이번 수요일 날 가서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요. 혹시 뭐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하시고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선생님 질문이 있는데요. 예. 그것보다 조금 늦게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별 말씀을요. 오늘 국회 갔다 왔어요. 그래요. 일산 갔다가 남편이 국회 일이 있어서 음, 전 바깥에서 구경했는데 네. 좋더라고요. 국회 도서관도 가고 거기 한옥도 있어서 구경 가고 음, 그리고 늦게 와서 뻗었어요. 늦었어요. 잘하셨습니다. 피곤할 때 무조건 자야 돼요. 암 치료할 때. 음, 그 질문은 예. 저번에 제가 질문 드렸었는데 음, 어, 항암제를 쓰면 암세포가 더 독해지고 이렇게 활성화가 되잖아요. 그거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요? 예, 이미 활성화되었습니다. 이미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암세포도 이미 강해져 있어요. 근데 항암제를 쓸수록 더 심하게 막 독성, 음, 막 이제 되게 강해지잖아요. 오늘 국립암센터 갔다 오셨잖아요. 그 의사 선생님들이 정말 걱정하는 게 강하게 양성자 치료를 했을 때 암세포가 훨씬 강해지기 때문에 그 부작용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시잖아요.
원래는 다 그래요. 어떤 치료를 하더라도 양성자 치료뿐만 아니라 뭐 냉동 치료를 하든 뭘 하든 특히 그 색전술이나 동맥내항암을 해도 똑같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만일에 예를 들어서 그냥 그것만 하고 그냥 버티는 상태라면 견디지 못해요. 굉장히 강해지고 굉장히 커지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아마 제 생각에는 잘 억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되어지고 저희가 조금 더 부지런하게 잘 정리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복합 전염물을 사용할 수 있을까 그걸 한번 음, 앞으로 같이 연구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강해졌다고 해서 어, 그러니까 항암제만 사용할 때는 그 강해진 암세포를 이길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항암제 효과도 오래 안 가고 항암제 써도 그냥 금방 다 뱉어내고 그러니까 금방 내성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이 약 쓰고 내성이 생기고 저 약 쓰고 내성 생기고 나중에 약이 없어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병원 가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약이 없기는 왜 없어요? 엄청 많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 제가 뻥쟁이거든요. 아니 근데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 복합 전염물도 하고 그다음에 면역 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것도 하고 이제 항암제도 쓰는데 이제 보통 이제 그냥 저희처럼 안 하는 그냥 완전 자연 치유를 해가지고 낫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실제로. 근데 그분들은 항암제를 안 하면서 안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암의 활성도가 뭐랄까 더 막 암이 막 강해지거나 음. 그러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약간 모든 사람이 그럴 수가 없고요. 아주 특별한 그렇긴 하죠. 생각이 되어지고 또 한 가지는 음, 그 암의 유전자 변이 정도가 변이 음, 좀, 좀 뭐랄까 좀 가벼운 그런 상황일 수 있고 또 종양이 크기도 크지 않고 그런 여러 가지 조건에 맞춰졌기 때문에 가능하고 모든 사람이 다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오늘 하고 조금만 더 정리하면은 복합전염물에 대한 정리는 거의 끝나가거든요. 물론 공부는 한이 없지만은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예를 들어서 어 건강식품 먹는 것들하고 그 다음에 한의사 그 한의원에서 처방해주는 그런 약들 중에서 우리 나름대로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랬거든요. 이제 어느 정도 작아져 가지고 한 아주 작아지면 그때는 주기세포 위주로만 탁 하면은 약도 종류가 확 줄어들고 양을 좀 늘릴 수도 있고 그런 생각 들고 또 한 가지는 음, 약이라고 하는 게 어떤 사람은 어떤 약을 먹으면 된다 이런 거 없거든요. 세상에 그런 법칙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간에 부담이 될까 봐서 정류를 하고 있지만은 가끔은 간 수치가 괜찮을 때 가끔은 정류 안 하고도 한번 어느 정도 한 1, 2주 정도 먹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 같이 공부하시죠. 선생님도 사실 제가 이렇게 다시 쭉 1편부터 쭉 살펴보니까 이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제가 다시 보니까 쉽지가 않아요. 다시 한번 잘 정리해가지고 쉽게 쉽게 좀 우리 머릿속에 탁 박히게 정리를 해가지고 전략을 좀 짜보고 싶어요. 같이. 그러니까 이제 제 질문이 아직 명쾌해 한 게 아닌 건지, 그러니까 박영호 선생님께서는 항암제나 복합천연물 이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항암제를 썼을 때 마음이 엄청 막 이렇게 독해졌을 때 그거를 커버해 주는 게 복합천연물 안에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쩔 수 없이 항암제를 써야 되는 아닙니다. 항암제는 쓰는 게 좋죠. 네, 그렇게 하는데 음. 얘가 너무 강해지니까 암 세포가 아, 너무 강해지니까 음, 그거를 잡는 게 뭔지 저는 음. 그게 잘 세포가 강해졌다는 게 다른 의미가 아니고요. 음, 세포막에 있는 단백질, 막 단백질들이 종류가 많아져요. 보상이라고 하거든요. 음, A가
A가 잘 안 되면 B로 보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그 방식이 늘어난다는 거 그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염색체가 이수성이거든요. 그래서 염색체가 한 쌍으로 돼 있는데 이제 항암보다도 특히 방사능을 하고 나면 이게 강한 치료를 하고 나면 이게 늘어나요. 음, 다 죽고 이게 얘는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살아나잖아요. 그럼 세포가 분열하려고 하다가 분열 못한 상태에서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 염색체의 수가 늘어나요. 염색체 음, 수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얘가 자기를 보호하는 단백질을 좀 더 신속하고 빨리 만들 수가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음,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독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항암제 내성하고 개념이 달라요. 음, 항암제의 내성은 왜 생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허셉틴을 썼는데 허투에서 내성이 생기면은 분명히 암세포가 허투 수용질을 사용 안 하고 허슬이나 허완 수용질을 사용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허셉틴이 안 듣는다 그런 의미일 뿐이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근본적인 그러니까 크게 나눠서 두 가지죠. seed and soil이라고 하거든요. seed는 이제 씨앗, 암세포 그 자체를 씨앗이라는 측면에서 그 내부에서 일어나는 자기 보호 작용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단백질을 만들어서 그 주변을 자기가 생존하기 좋은 환경으로 만드는 작용이 있거든요. 그 두 가지예요. 그 두 가지에 대해서는 인간은 그 약을 개발 못했지만 식물은 스스로 생존하기 위해서 그와 관련된 약들을 많이 개발해서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식물이 만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약을 가져다가 쓰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말씀처럼 네. 그 세포막 단백질이 늘어나고 염색체 수가 늘어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 복합 천연물 저희가 먹는 거 안에 있다는 말씀이신 네, 건가요? 그러니까 어, 예를 들어서 음, 뭐 오래됐다. 그래서 암줄기세포가 많아지고 세포의 능력이 강해졌다고 하면은 어,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난공불락의 어떤 세포가 됐다, 능력이 됐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기능은 똑같은 기능이니까. 음. 근데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제가 이제 약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생각해 보니까 사실은 각자가 그 약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고 선택하고 또 조절하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한의사는 누구한테 이렇게 도움받기도 어렵고 또 이쪽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너무 바쁘기도 하고 자기 일이 바쁘기도 또 비용도 또 상상 이상으로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우리가 도움받기가 좀 어려운데 제가 전략적인 차원에서는 사실은 좀 많이 소홀했던 것 같아요. 저는 딱 세 가지 생각했거든요. 하나는 항암제, 병원에 쓰는 치료, 두 번째는 복합적용물, 세 번째는 면역치료, 면역세포가 직접 치료하는 방식.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잘 작동하면 저는 안 될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쭉 점검을 해보려고 그래요. 절대, 음, 암세포가 강해져서 그 세 가지 방식이 동시에 작동했을 때 해더라도 안 되겠다. 이런 저는 상상이 안 가요. 절대 그럴 리가 없을 것 같아요. 강해진다는 의미가 뭔가요? 음? 강해진다는 의미가 아, 암세포가 강해진다는 거요? 예, 예, 암세포가 강해지는 것은 암세포의 능력인데 그 이제 예를 들면 항암제를 계속 쓰거나 약을 쓰면은 어, 다양한 결국은 이제 성장 인자거든요. 음, 성장 그로스 팩터 리셉터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로스 팩터 리셉터가 이걸로 안 되면 다른 걸 발현하고 또 이 방식으로 안 되면 다른 방식으로 하고 그게 강해지는 거고 그 다음에 핵이 핵이 수가 많아진다고 해서 뭐 엄청 뛰어난 다른 능력을 갖는 건 아니거든요. 세포의 핵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도 RNA를 만들어서 그 RNA가 자기가 필요한 자기의 단백질을 만드는 그거니까 그
그 뭐 속도가 조금 빨라진다든가 종류가 조금 많아진다 그런 것들이 뭐 엄청 슈퍼 파워를 만든다고는 생각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뭐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세 가지 방식이 동시에 잘 작동하며 다만 과하지 않게 잘 조절하는 문제, 적절한 약을 쓰는 문제, 이런 문제일 뿐이죠. 네. 네, 선생님 늦게까지 수고하셨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선생님. 필요하시면 또 언제든지 전화하시고 통화하시고 그러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